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건축법의 역사는 피해 역사다. 아하.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어야 사고가 나야 대형 사고가 나고 대형 화재 사고가 나야 건축법이 바뀝니다. 교수님, 네. 오늘 또 외부 또 내부까지 네. 봐주시고 오늘 또 특별한 자리를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길동점에 와서 오늘 또 건축물을 쭉 보니까 또 감회가 새롭고 상가 주택으로 우리가 또 새롭게 만든 작품이라서 네네. 오늘 잘 본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또 건축주하고 설계자가 이렇게 합방을 하면서 또 현장을 돌면서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이렇게 새로 한번 돌아보는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지 않나, 좋은 방송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저희 여기 길동 네. 또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주택으로 네.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근생 그리고 뭐 단독, 뭐 상가 주택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혼합이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구분, 네. 상가 주택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이제 쉽게 일반 건축주분들이 상가 주택, 뭐 점포 주택 그렇게 우리 흔히 그렇게 부르거든요. 보통 이제 건축물의 용도를 정할 때 이제 근린생활시설과 이제 주거시설을 한 건물에 짓는 거죠.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그냥 주상복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상복합은 큰 건축물, 큰 건축물 주상복합이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보는 이런 작은 골목에서 보는 이런 일상의 건물들은 이제 상가주택, 점포주택 얘기를 하고 그 이제 은퇴용이라든가 수익형으로 우리 신도시에 택지 개발을 해가지고 분양하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동탄 신도시부터 해서 뭐 이렇게 주변에 경기권의 어떤 신도시들 보면은 이제 일종의 도시계획을 할 때 한쪽은 아파트를 짓고 한쪽은 또 상가주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1층이나 2층까지는 상가를 짓고 나머지 층은 이제 주거를 지어라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길동처럼 이렇게 이제 땅이 그 한 94평 정도 되거든요. 규모가 좀 큰 땅이죠. 그래서 두 개 필지를 합해서 이제 신축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전체를 다 주택으로 할 수도 있고 상가로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건축주에서 어떠한 사업 방향이나 개발 방향으로 생각을 두고 또 여기는 또 라라브레드가 또 입점을 해야 되니까 또 5계층을 다 상가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사업적으로 그래서 상가와 주거가 결합된 그런 건축물들을 이제 상가 건축, 상가 주택, 상가 그런 그 건물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상 상가는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우리가 보고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는 다가구 주택으로 갈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혼합해서 짓는 게 이제 상가 건축, 상가 주택이라고 보시면 저도 이제 건축주 입장이었잖아요. 근데 교수님하고 계속 많이 논의했던 건 근생이냐, 네. 상권 입지에서 이제 건축적 고민할 부분인데 예. 근생과 이런 상가 주택 예. 제일 고민들 하시잖아요. 네. 그럼 교수님 또 어떤 조언들을 좀 해주세요? 고민되는 부분이 그 땅이 전체로 근생을 지어서 임대가 잘 될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가장 건축주 입장에서는 관건이죠. 그리고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상가 부분이 많이 공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3계층이 주거가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주거는 임대 수요는 계속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도시를 이렇게 쭉 보면 건물이 계속해서 늙어가고 있잖아요. 늙어가고 있고 여기 강동, 여기 길동 지역만 보더라도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반지하 다가구 주택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반지하가 거의 공실이에요.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싫어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고생하고 그럴 때는 저렴하게 해서 반지하에서 고생했지만 지금 맞아요. 이 잠실권 송파권을 보면은요 옛날 건물 반지하는요 다 비어 있습니다. 맞아요. 대부분 비어 있어요. 관리를 건물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데 건물이 뭐 30년 40년 되다 보니까 이제 반지하 구조가 좀 어렵잖아요. 주거가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오래된 건물에서의 주거는 계속해서 이제 비어지는 거고 계속 그 수요가 새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를 잘 넘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 계층이 주거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항상 새 건축물의 주거는 임대는 돼요. 임대는 거의 맞아요. 돼요. 저희들 경험해 보면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100%다 찹니다. 주거는. 그리고 계속 새로운 데서 살고 싶은 주거 생활을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그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고민되는 게 임대가 다 될 것이냐. 그래서 안정적인 구조로 가려면 상가하고 주거를 섞어서 가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경기 여파라든가 또 불황이 닥치게 되면은 그 상가가 많이 비울 수도 있잖아요. 공실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가려면은 섞어서 가는 것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거에 대한 유형을 고민할 때 원룸으로 갈 거냐, 1.5룸으로 갈 거냐, 2룸으로 갈 거냐, 3룸으로 갈 거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할 때 이 지역에서 원룸이 너무 포화되어 있다면 원룸을 좀 자제하고 2룸으로 가는 것이 맞고 또 주변에 시장 조사를 해보면은 2룸, 3룸이 굉장히 많고 원룸이 없다. 그러면은 원룸으로 가는 것이 또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거의 그 유형은 좀 시장 조사를 해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투룸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원룸 투룸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이제 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방이 2개 있느냐, 방이 하나 있느냐, 1.5룸이냐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전용 면적을 봅니다. 전용 면적. 그러니까 전용 면적은 발코니 확장 면적을 빼고 뺀 면적을 전용 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는 0.5대. 그리고 이제 31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까지는 0.8대. 그래가고 이제 6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건축법에 관련된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주택건설 기준에 관련된 법을 다 봐야 돼요. 그건 주택법이에요. 상가 같은 경우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거 같은 경우는 다가구냐 다세대냐 그렇게 보고요. 우리가 그 상가주택을 할 때 제일 고민되는 게 뭐냐면 다가구로 갈 거냐 다세대로 갈 거냐를 고민을 해요. 다가구로 갈 거냐 다세대로 갈 거냐. 근데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은 다세대는 건축선으로부터 1m를 후퇴해야 돼요. 1m를. 근데 다가구 주택은 건축선에 딱 붙여도 돼요. 도로에 딱 붙여도 돼요. 그러니까 공간을 조금 더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부분 차이가 있고 이 전용 면적 기준이라든가 주차 기준은 다가구나 다세대는 똑같은데 다가구는 단독주택, 우리가 단독주택으로 들어가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라 하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아파트를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공동주택이니까 호실별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방이 10개잖아요. 그러면은 10주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실별로 등기를 다 해야 돼요. 근데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한 주택자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세대 주택은 4개 층을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많이 해요. 4개 층.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은 4개 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 골목에서 보는 다세대 주택이 1층은 필로티, 2층, 3층, 4층, 5층. 그게 다세대 주택이에요. 근데 다가구 주택은 4개 층이 안 돼요. 다가구 주택은 3개 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같이 1층, 2층은 상가고 3층, 4층, 5층이 다가구 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층이면은 다가구 주택으로 하라고 하죠. 그리고 면적도 200평 이하로 가니까 면적도 규정이 있고 이제 층수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주택자로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고 싶겠죠. 그렇죠? 그러면 용도 변경을 해야겠죠. 그러면 2층, 3층, 4층, 5층이 다세대 주택이니까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주택에 들어가 있는 주방 그거를 다 철거해야 돼.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뭐 사무소로 바꿔서 그리고 위에 층 다세대는 다가구 주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한 주택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4층을 3층으로. 그렇죠. 4개 층을 3개 층으로 바꾸고 주택 숫자가 뭐 7개가 한 개로 바뀌는 거죠. 그럼 다가구 주택이 되는 거죠. 일단 명도를 어느 정도 한 상태로 다 내보내야 되죠. 내보내야 되고 용도 변경이라는 절차가 용도 변경 전 상태 사진 다 찍고 용도 변경 후
그러면 그 상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철거하고 공사하는 거 다 사진 찍고 말 그대로 사무소처럼 그렇게 해놓고 우리 용도 변경 끝났습니다라고 구청에다가 그것도 또 이제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준공 신청. 그러면 구청에서 현장에 와서 보고 아니면 사진으로 보고 다 철거했네. 근린생활시설을 바꿨네. 그러면 이제 오케이. 사용 승인을 오케이 해주면 건축물 대장이 바뀌는 겁니다. 건축물 대장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건축물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상담되는 게 건축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서 대출이 얼마 있는지, 저당이 얼마 있는지, 이게 깡통 전세인지 그거를 보잖아요.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서류가 세 가지죠. 건축물 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그래서 용도 변경을 최근에 많이 해요.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 주택이 이제 더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네네네네네네네네네. 내년부터 2022년부터 변경이 된다고 해서 네네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급매물들이 좀 나올 거라고는 제가 듣는 것 같거든요. 네, 이제 방금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 같은 경우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다가구 주택이지만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리고 상가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과 상가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지금 2021년 12월까지 어떻게 되냐면, 자, 이 건축물이 복합 건물이잖아요. 네, 복합 건물인데 주택이 맞냐, 근상가가 맞냐를 따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주택을 51%로 했어요. 주택을 51%가 되고 상가가 49%면 그 건축물은 주택으로 해서 세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근생의 부가세를 안 내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상가 가치가 조금 높을 수도 있지만 주택으로 매도를 하니까 그냥 주택으로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도 51%를 주택으로 합니다. 억지로. 그래야만 상가에 대한 그런 부가세라든가 세금을 적게 안 내고 주택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2022년부터는 없어지고 각각 해라. 상가는 상가 면적 따로 맞아, 내고 맞아. 주택은 주택 따로 내라. 그래서 2021년부터는 그 단독주택에 관련된 주택에 관련된 혜택이 없어져요. 그게 이제 많아지면 이제 그러니까 팔 때 근생분에 대한 세금은 그 근생분에만큼 내고 주택은 주택분만큼 내라. 그러니까 세금이 더 많이 내게 되겠죠. 특히 이제 용도 변경 그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지금 서울시 인허가 통계를 보니까 용도 변경이 많이 증가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통계가 그전에는 이렇게 꾸준했었는데 한 15%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경기도 안 좋고 신축하기에는 부담도 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가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용도 변경을 많이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폭탄 맞으니까 주택을 바꾸는 경우도 많았고 그게 좀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 용도 변경이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다세대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법에서 다세대 주택은 계단의 폭이 1200이어야 돼요. 1.2m. 네. 근데 다가구 주택은 1.2m를 안 해도 돼요. 다가구 주택은 물론 이제 더 복잡해지는데 거실 면적 2층 그 위에 층 거실 면적 그러니까 1층 기준으로 해서 2층, 3층, 4층, 5층의 거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계단 폭이 1200으로 해야 되는데 작은 건물들 있잖아요. 작은 건물들은 200제곱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계단 폭이 70cm 해도 돼요. 협소주택,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계단 폭이 70cm라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60cm 이상이면 돼요. 근데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은 무조건 두 세대 주택도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리고 한 개층도 다세대 주택 할 수 있어요. 꼭 네 개층이 아니어도 돼요. 네 개층 이하로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다세대 주택은 계단이 1200이 돼야 돼. 그리고 폭도 정해져 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룸이 있으면 1800 해야 돼. 1.8m. 그러니까 기존의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의 요건을 못 맞춰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겠죠. 그리고 또 대지안의 공지도 다가구 주택은 50cm인데 다세대 주택은 1m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용도 변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혹시 뭐 다가구 주택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1m 정도로 이결을 해놓으면 조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복잡하긴 한데 어쨌든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재건축이나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명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명도 소송인데 명도 소송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그 건물주가 있고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럼 싸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저기 법원 가서 변론하지 않습니까? 변론하는데 이제 건물이 오래됐다. 그러면 이제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안전진단을 받아서 최소 D등급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안전진단을 받는 비용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그 정도 들어요. 안전진단을 해서 또 절차도 있고 법원 가고 하니까 어차피 변호사 비용 들죠. 안전진단 비용 들죠. 차라리 그 비용을 주고 합의해서 보내시는 게 나을. 이제 안전진단하는 쪽은 구조기술 쪽, 구조기술 진단, 구조 안전진단의 그런 그 등록된 업체에서 해야 돼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구조기술사에 날인을 들어가야 되고, 건물 가서 레이저로 슬라브 찍어보고, 콘크리트 철근 찍어보고, 강도 샘플 채취해서 찍고 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분들은 진단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건축주가 의뢰를 하게 되면 건물 보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땅이 150평인데 5층짜리 건물인데 안전진단 비용이 2,00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2,000만 원이 영역비인 거예요. 그럼 그분들 얘기가 그래요. 건물이 50년, 40년 안 됐으면 D등급 나오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거는 실제로 진단해봐야 되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근데 2,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진단을 하실 겁니까? 그럼 2,000만 원 들죠. 변호사 선임료 500만 원 뭐 든다. 2,500만 원 들잖아요. 차라리 2,000만 원 주고 나가시고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시간은 시간대로 가고. 근데 이제 서로 감정이 약화되고 권리금 문제가 커지다 보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한편으로 아주 오래된 건물에 안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주 오래된 건물이면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건축물 정보를 뗄 수 있으니까 건축물 정보를 뗄 수 있으니까 근데 40년 이상 된 건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는 노후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RC, 콘크리트 구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30년 이상 된 건물을 우리가 노후 건축물이라 하고요. 이제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연화조라고 그래서 이제 벽돌로 그런 경우는 20년 이상이면은 노후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노후 건축물 40년 이상 들어가는 건 좀 네. 조심하셔야 되고 네. 그 최근에도 철거 사고라든가 리모델링 하다가 무너지는 사고도 있잖아요.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안전 그 구조를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건축 쪽하고 인테리어 쪽의 생각이 달라요. 인테리어 쪽에서는 건축 구조라는 그런 부분들 좀 간과하고 야 이거 뭐 부셔도 되나? 뭐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벽을 허물어 버리면 건물이 무너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오래된 건물은 좀 조심하셔도 최근에 미국의 플로리다도 거의 40년 된 건물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구조가 그렇게 무너진다는 것은 앞으로 좀 이게 우리의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오래된 건축물들은 좀 잘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 광주 그 해체 철거 사고 이후로 SBS에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건축물 관리법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법이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그 법에 우리나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우리나라의 건축법의 역사는 피해 역사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죽어야 사고가 나야 대형 사고가 나고 대형 화재 사고가 나야 건축법이 바뀝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제가 제천 화재 많이 38명인가 죽었잖아요. 제천 화재 죽어서 소방관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사건 이후로 소방관 진입창이 만들어집니다. 예? 그리고 뭐 이천 물류 화재 사건 그 이후로 단열재 강화되고 안전 강화되고 감리 강화되고 속상하네요. 그 다음에 세운상가에서 그 철거하다가 사람이 2-3명 죽고 그렇게 대형 사고가 나다 보니까 철거하면서 꼭 사람이 죽어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그런 사건 이후로 건축물 관리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을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법 그 3장에 건축물 유지관리라는 게 있는데 그런 사고가 하도 많이 일어나니까 그 전까지는 철거 감독이 없었어요. 철거 감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독 감리도 없고 철거 계획서도 없고 그냥 철거업자가 철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막 대충 무분별하게 무계획을 하니까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좀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건축물 관리법이 생기고 2020년 5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광주 사건을 제가 이제 정확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2020년 5월 1일 이전에 철거 신고가 들어갔다면 건축물 관리법에 해당이 안 돼요. 그 2020년 5월 1일 법 시행한 이후에 철거 신청이 들어갔다면 현행법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감리자도 구속된 것 같은데 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이후로 모든 철거하는 건축물에는 철거 감리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어요. 철거 감리자. 지금 그게 몇 평 이상 이런 게 없이 아닙니다. 무조건 철거에는 다 해야 됩니다. 규모의 예. 또 신축도 그래서 철거 신고, 철거 허가, 철거 심의 이렇게 세 개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광주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그 철거 감리가 상주 감리가 아니에요. 비상주 감리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주 감리라 하면 이제 주요 공정 때 가서 보는 게 비상주 감리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철거 심의, 즉 5계층 이상, 5계층 이상이면은 심의를 받아야 돼요. 서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상주 감리를 시켜요. 그러면은 그 건축사가 하루 종일 현장에서 좀 감리하고 감독을 해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 그러면 공사를 스톱시키기도 하고.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철거에서 거꾸로 한 거예요. 거꾸로 철거를. 그니까 진짜 무서운 거죠. 철거를 네. 거꾸로 해서 사람이 그렇게 다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설마 하고 일을 한 거죠. 설마 하고 야, 보통 이제 업자들은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철거 20년 했어. 20년 했는데 사고 한 번도 안 났어. 그런 사람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 집 짓다 보면은요, 자기들 마음대로 공사를 해요. 도면하고 다르게. 막 배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막 지적을 하면은, 야, 나 20년 동안 뭐 100개를 이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 안전불감증. 예, 안전불감증, 뭐 경험이 그게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이제 법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법이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강화돼서 이제 철거 감리를 상주 감리를 해라. 네. 그러면은 비용이 올라가는 거죠. 또 올라가죠. 철거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면 두 필지였습니다. 두 필지. 네네. 그러면 두 개의 필지를 사서 이렇게 합교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나 그다음에 네네. 합필이 안 되는 그런 네네. 땅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땅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건축법 얘기하고 뭐 디테일한 얘기하는 거는 건물 짓는 거에 관련된 내용이고 일단은 이제 건물 짓는 파트는 이제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땅의 문제가 또 공부해야 될 파트가 하나거든요.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땅에 우리가 이제 그 땅을 보면은 이제 필지라고 그러죠. 이게 한 필지 이렇게 막 나눠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필지가 있는데 보통 한 필지가 한 대지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두 개 필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번지수가 두 개인 거죠. 1번지 땅하고 2번지 땅. 이제 그런 경우는 한 사람이 샀기 때문에 합필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지적도를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지적도는 나라에 들어가 있는 지적대장에 있는 지적도이기 때문에 지적도가 우리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축척. 600분의 1, 1200분의 1 보통 그래요. 그래서 1200분의 1은 좀 구시가지. 땅이 좀 지적이 복잡한 땅들. 1200분인 걸 알죠? 1m가 거의 1cm가 12m라는 얘기예요. 축척을 확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은 1cm가 1m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축척이라는 게 있어서 이쪽 땅은 500분의 1이야. 이쪽 땅은 600분의 1, 이쪽 땅은 600분의 1이고 한쪽 땅은 1200분의 1이에요. 근데 내가 두 개 땅을 다 가지고 있어. 그래도 합필이 안 돼요. 축척이 다르면 또 합필이 안 돼. 그러니까 저기 연남동에 해봤는데 연남동에 그 땅이 자기가 두 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도로 쪽에 얇은 땅이 있더라고. 근데 뒤에 땅은 큰데 거긴 600분의 1이고 얇은 땅은 1200분의 1이에요. 그런 경우는 건축은 가능해요. 건축은 가능한 게 뭐냐면 합필은 안 되더라도 이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건축 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개 필지를 내 소유니까 두 개 필지를 가지고 건축을 하겠다. 그래서 건축을 위한 신청 면적은 그 두 개 필지가 되는 거예요. 등기는 두 개로 남아있고 두 개 남아 상관없어요. 1번지 외 이렇게 두 개.
토지 수용 예. 그 토지 사용 승낙서. 네, 승낙서가 많이 필요해요. 네, 제가 두 번이나 필요합니다.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쩔 네네. 때 좀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할 때 또 매수할 때 뭐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쉽게 생각하면 토지주하고 건물주,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다를 때 건축주가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는 겁니다. 네. 예, 이제 아시겠죠? 이게 가장 첫 번째 원칙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보통 잔금을 3개월 후에 잔금을 치러요. 잔금을 치르는데 내가 대출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니까 잔금을 치르고 나서 허가를 들어가게 되면 허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잔금 치르기 전에 내 이름으로 건축 허가를 넣겠다. 그러니까 뭐냐? 등기는 다 안 넘어갔지만 그 등기 잔금 치르기 전에 내가 설계를 해서 허가를 넣겠다. 그러니까 2개월 차 때 허가를 넣을 수 있죠. 그러면은 기존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서 건축주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가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건물주는 내가 되는 거야. 그리고 토지는 이제 등기가 넘어가게 되면은 토지주가 건축주로 바뀌겠죠. 그럼 그때 이제 관계자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동산 공인중개사도 이런 내용들을 많이 알면 이제 그렇죠. 건축주한테 물어볼 수 있죠. 매수자한테 신축 계획이 있느냐 물어보면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이제 그 매도자가 해주라고 할 수도 있어요. 중도금 치를 때 토지사용 승낙서를 건축 허가용으로 해주겠다. 그렇게 계약서에 쓰시면 되고 인감증명서와 토지사용 승낙서에 인감 날인을 하겠다. 그 두 문장만 들어가면 되죠. 이거 엄청 중요해요. 이거를 안 해주고 나중에 이걸 해달라면 안 해줘요. 안 해줍니다. 매도인은 안 절대 안 해줍니다. 해줘. 그럼 난 딜레이 되고 돈 날리는 거야 또. 또 몇천 날리는 거지. 어떤 경우 있냐면요. 이 어르신들은 맞아. 인감 도장 찍는 걸 굉장히 약간 두려워해요. 혹시 또 뭐 등기도 안 넘어갔는데 이 양반들이 뭐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거든요. 서류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인감 증명서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근생, 상가하고 다가구 주택은 토지사용 승낙서를 해서 허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땅을 가지고 내가 집을 짓는 거야. 토지사용 승낙서가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땅은 아버지 땅이고 자식 이름으로 건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많이 해요. 그죠? 그런 경우는 근생하고 다가구 주택, 뭐 업무 시설 그런 건 가능한데 다세대 주택은 안 돼요. 그러니까 분양 대상 건축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은 분양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나하나를 팔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분양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임대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법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분양 대상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건축주가 동일해야 돼요. 이런 아까 상가주택 지을 때 지하층을 넣을 네. 때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아, 지하층을 네, 넣는 네. 게 좋은지 네네네. 안 넣는 게 좋은지 그런 게 일단은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싼 경우에는 지하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 용도로 이제 임대를 하려면은 일단은 이제 사실 지하층의 공사비가 좀 들잖아요. 네. 주로 한 40평 정도 땅의 지하 공사비만 해도 뭐 이것저것 따지면 한 1억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임대료를 보고 내가 이제 지하 공사를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매각을 또 보고 건물의 등치를 키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익률도 봐야 되겠죠. 수익률도 봐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건물주의 특수한 목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내가 개인적으로 써야 할 스튜디오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뭐 체육시설이라든지 피트니스라든지 그런 특수 목적을 해서 임대를 놓겠다.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 강남 같은 경우도 지하층 층고를 5m, 6m로 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보통 이제 골프 연습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동네에서 사용하는 피트니스라든가 또 어린이들 상대로 하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뭐 수영장도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용도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좀 상권이 좋고 위치가 좋고 땅값이 비싸면 지하층을 하는 것이 맞다. 네, 하는 것이 맞고 일반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는 땅들 그런 땅들은 지하를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상권이 좋은 것을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는 자영업이라든가 상가 같은 경우는 다중이용업소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그러니까 다중이용업소는 이제 휴게음식점, 제과점, PC방, 그다음에 뭐 산후조리원,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그 고시원 그런 것들이 이제 다중이용업소라고 하는데요. 지하층을 할 때는 그 15평이 넘어가면 직통계단을 2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라 같은 경우도 직통계단이 2개 있어요.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하에 설치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도 지하층에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중이용업소는 이제 뭐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50제곱미터 미만은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에요. 영업장 면적이 15평 정도 돼요. 15평이 넘어가면은 다중이용업소이기 때문에 이제 직통계단을 2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뭐 100평 정도 땅이나 80평 정도는 다중이용을 할 수 있지만 작은 땅들 있잖아요. 뭐 40평, 50평 땅들은 땅도 작은 데다가 계단을 2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상에 주차해야 되죠. 그러니까는 만들기는 쉽지 않아서 그런 땅들은 보통 그냥 5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중이용업을 피해가려고. 그래서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이제 다중이용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서 먼저 건물주가 혹시 나중에 다중이용업으로 임대를 놓겠다 그러면은 계단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신축할 때 면적이 50제곱미터가 넘었고 신축할 때는 뭐 사진관이나 사무소로 써서 다중이용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비상탈출구만 만들면 되는데 나중에 새로운 건물을 사서 들어온 사람이 다중이용을 하고 싶은데 계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설치 못하면 이제 소방사랑 한번 더 협의를 해서 안 해도 되는지 그것도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네, 그게 좀 복잡하니까 맞아요. 지하에 들어가실 분도 그거를 좀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건축법에서 제일 강력한 법이 이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을 감싸는 특별법,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소방안전시설에 관련 내용인데요. 지하층에 설치하는 모든 건축 다중이용업소는 스프링쿨러를 설치를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안 그러면 영어가 안 나와요. 어쩜 교수님 이렇게 술술 다 나오세요? 아, 진짜 AI 같아. 아, 이걸 다 외워. 아, 몇 조 몇 항을 다 외우고 있어. 제가 그 건축법을 제가 대학에서 한 6년을 가르치다 보니까 처음에 한 3년까지 가르칠 때는 몇 조 몇 항을 몰라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도 강의를 받아 보니까 그쵸. 건축법 61조는 1조건이고 건축법 시행령 86조는 1조건 시행령이고 주택건설과정 27조는 법 조항까지 내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다중이용업소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경우는 건축법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옵니다. 아무리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준공 후에 발생을 합니다. 준공 후에. 그러니까 준공 전에는 내가 허가를 다중이용업소로 들어가더라도 다중이용업소에 관련된 거를 안 지켜도 돼요. 근데 나중에 영업신고할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업신고할 맞아. 때 소방서를 경유를 해야 돼요. 소방서에서 딱 보고 다중이용업소네요. 직통계단 2개서 했어요? 안 됐는데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같은 경우는 비상타출구 있나요? 그래서 이제 좀 용도 변경할 때도 용도 변경도 문제가 돼요. 용도 변경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2층에 내가 커피숍을 들어가요. 커피숍 들어가는데 계단이 1개야. 근데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순수 영업장 면적, 복도 계단 빼고 내 영업장 문 열고 들어갔을 때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뭐 이렇게 커피숍 가면 우리 피난 배치도 보이잖아요. 여기도 피난 배치도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은 피난 동선 같은 거 표기하잖아요. 거기서 보시면은 뭐 스타벅스나 카페베네나 뭐 타멘탐스나 주류한 커피숍 가서 보면 저기 보면 비상구가 보여요. 여러분 아마 이제 보일 거예요. 제 강의 들으면. 가서 보면은 비상구 딱 써졌고 여기에 뭐 왕관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문을 열면은 벨이 울려요. 비상벨이. 거기는 이제 화재가 터지면 이제 열게 돼 있거든요. 비상물 열면은 거기 비상구예요. 거기 안에 왕관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피난하게끔. 네. 그거는 4층 이하까지. 4층 이하까지 비상구로 갈 수 있고 5층부터는 직통계단을 2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내가 상업시설을 10층을 하고 싶다. 그러면 직통계단 2개 만드셔야 돼. 그래야 용도 변경이 되는 거예요. 교수님 좀 어떠세요? 마지막 좀 말씀해 주세요. 상가주택 관련된 내용들 또 주택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이해가 되는 좀 시간이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건축을 뭐 사실 이제 부동산 쪽으로 좀 접근할 수도 있고 또 평생에 내가 모은 재산을 가지고 정말 노후를 위해서 맞아요. 부동산을 만드신 분도 계시고 또 내 보금자리를 만드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큰 일이고 사실 뭐 우리 강호동 대표님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또 일반 분들은 정말 평생에 한 번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잘 짚고 또 공부하면서 또 모르는 거는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하나하나씩 짚고 가는 게 실패를 실패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동산 꿀팁을 제가 네네. 한번 이제 내보내려고 해요. 제 계획상 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 구독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분이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좌우지간 뭐 내 거를 많이 공부를 했더라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많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알고자 하는 거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일반 분들이 내 강의를 한 편씩 한 편씩 다 들어서 이해를 했지만 자, 내 땅을 이제 지어보려면 이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정리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정리를 하는 차원의 영상을 한번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뭐 이런 땅을 사라 그냥 노골적으로 음. 한 팁 한 팁씩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쉽잖아요. 그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뭐 앞으로 더 많은 정보, 더 좋은 정보가 나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뭐 우리 대표님하고 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 할 때마다 그 대지의 조건과 도로의 조건과 그 땅의 조건이 또 다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그 땅에서 풀어야 할 때 숙제들이 또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숙제를 제가 어렵게 풀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렵게 풀고 또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또 재밌는 맞아요. 또 소중한 이야기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